자,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 국가직, 즉 보호직의 7급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호직은요, 7급이 매번 그 채용 인원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9급은 매번 나오는데 7급은 보시다시피 몇 년도가 좀 빠져 있죠. 빠져 있는 것은 채용이 없어서 시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2021년은 25문제, 앞으로 이제 25문제씩 출제되겠죠. 계속해서. 그래서 이번 2021년 것은 13문제, 12문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바로 1번 들어갑니다. 매슬로우의 욕구위계 이론 아시죠? 매슬로우의 욕구위계 이론 5단계에서 그럼 이 5단계를 알아야 돼요. 5단계를 알아야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인지를 아실 거 아니에요. 자, 충족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어렵지는 않아요. 자, 피라미드형으로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욕구의 위계를 나눌 때 강도에 따라 나누었거든요. 강도에 따라 나누었는데 가장 강도가 강력한 것이 가장 넓어요. 그 다음이에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자, 생안 사존실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돼요. 첫 번째가 생리적 욕구고요. 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고요. 세 번째가 사랑의 욕구. 네 번째가 자기 존중의 욕구. 마지막이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 힌트가 무엇입니까? 홍수가 일어났어요. A는 홍수로 집이 잠기는 재난으로 인해 현재 생활하고 있는 대피소로부터 빨리 벗어나고자 합니다. 안전 확보죠. 안전의 욕구입니다. 자,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남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게 결정적 힌트, 자신의 잠재력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있다. 잠재력을 탐색하고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이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여기 나왔고요. C는 가족이 자랑스러워하는, 남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번 테니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자 합니다. 가족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네요.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 존중의 욕구입니다. 자기 존중 욕구는 자기 인정 플러스 사회적 인정,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자존감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여기잖아요. 이 세 번째를 다른 말로 소속과 애정의 욕구라고 하죠. 소속과 애정의 욕구를 하는데, 선배로부터 환영받는 회원이 되고 싶어 새로 가입을 했어요. 소속. 자, 가입한 동아리 활동에 열심이다.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소속과 애정의 욕구, 사랑의 욕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욕구는 4번에 있었네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차분하게 푸십시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투사적 기법의 성격 검사, 일명 투사적 검사만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투사적 검사가 있고 객관적 검사가 있죠. 캘리포니아 성격 검사 CPI, 객관적 검사입니다. 객관적 검사를 자기 보고식 검사라고도 하고요. 표준화된 검사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투사적 검사는요, 비표준화된 검사라고 합니다. 투사적 검사는 비표준화된 검사,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기억 탈락.
자, 코스타와 맥크레이의 네오 성격 검사, 네오 PI 앞에서 보셨죠? 객관적, 자기보고식, 표준화된 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르샤흐 또는 로샤라고도 하는데요. 잉크 반전 검사, 잉크 블롯 테스트, 투사적 검사에 들어갑니다. 주제 통각 검사입니다. TAT라고 하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투사적 검사에 들어갑니다. 마이오와 브릭스의 성격 유형 검사 많이 아시죠? MBTI. 이것은 객관적 검사입니다. 표준화된 검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디귿과 리을이 옳은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투사적 검사. 이 두 가지만 알지 마시고, 자, 투사적 검사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5가지 정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로샤 검사, 두 번째가 검사까지 쓸게요. 로샤 검사, 그 다음에 TAT 주제 통각 검사, 그 다음에 SCT 문장 완성 검사, Sentence Completion Test 문장 완성 검사, 자 BGT 벤더 게슈탈트 테스트, 벤더 게슈탈트 테스트 말 그대로 쓰면 돼요. 벤더 게슈탈트 검사, 그 다음에 하우스, 트리, person, 집, 나무, 사람, 그림 검사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런 것들이 다 투사적 검사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답은 2번이었습니다. 3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는 뉘앙스로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해설에 있는 것을 좀 같이 보시면서 나머지 것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은 뭐냐라고 했어요. 버스 안에서 한 여성이 어떤 무례한에게 희롱을 당하고 있는데요. 버스 안에 있던 그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방관자적 자세를 보이고 있네요. 이 현상은 피해자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 내가 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을 덜 느끼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방관자 효과입니다. 방관자 효과. 그것을 여러분 해설해 보면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하죠. 제노비스 신드롬.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강도에게 강간 살해를 당합니다. 미국에서. 그 사건이 바로 이 방관자 효과와 아주 맞아떨어지는 거라 이게 유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방관자 효과를 일명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데 구글에서 제노비스 신드롬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더라고요. 정말 그런 방관자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방관자 효과라고 합니다. 한번 이거는 참고적으로 봐보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3번 방관자 효과인데 방관자 효과인지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느낌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자, 근접성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유사성 효과입니다. 근접성은 좀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죠.
물리적으로 가까울 때, 물리적으로 가까운 경우 호감이 있다, 호감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근접성 효과라고 하죠. 보통 이웃사촌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유사성 효과인데 자신과 유사할수록, 우리가 보통 나와 동양이야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신과 유사할수록 호감이 가는 거죠. 호감이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유사성 효과죠.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회적 테마는 앞에서 우리 군무원 할 때 했었잖아요. 개인별로 할 때보다 집단으로 할 때 사회적인 테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회적 테마를 좀 잠깐 볼까요? 그 문항 분석의 4번을 보시면 사회적 테마는 있어요. 타인의 존재 혹은 집단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다.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상황에서 혼자 일할 때보다 노력을 좀 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앞에서 제가 뭐 대학원 수업에서 개별 과제, 조별 과제 이런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생각나시죠? 그래서 조별 과제 할 때 사회적 테마니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A가 드러나는 특징을 잘 반영한 심리장애가 나오네요. 그 군무원 시험에는 심리장애 문제가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직 문제는 좀 심리장애 문제가 좀 보여요. 그래서 기출에 나와 있는 정도의 심리장애는 좀 공부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A는 높은 건물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어요. 자, 어느 정도 아시겠죠? 이게 뭔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불안을 줄여주기 위해서 A는 특정 숫자를 마음속으로 세곤 해요. 특정 숫자를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센다고요.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한 거죠. 이거를 강박행동이라 하거든요. 강박행동. 우리가 강박증이라는 말 배우잖아요. 강박증.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게 정신활동에 의한 강박행동이라 하거든요. 정신활동에 의한 강박행동이라 해요. 뭐 우리가 우리 주변에 먼지가 있잖아요. 먼지가. 그러면 이 먼지가 내 손에 묻고 그 다음에 이 손에 묻은 먼지가 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소름 끼칠 정도로 싫다. 그래서 손을 계속해서 씻고 주변을 계속해서 닦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일상생활 할 때 불편함을 주게 되면 강박장애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자, 1번 강박장애가 답이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실력 따지기에 제가 강박장애 진단 기준 DSM-5의 진단 기준을 넣어드렸거든요. 거기에 보면 뭐 강박적 사고도 있고요, 강박적 행동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강박적 사고에도 밑줄이 쳐져 있고 강박적 행동에도 밑줄이 쳐져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생각이란 말이 있잖아요. 높은 건물이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 이게 강박적 사고예요. 거기에 의해서 이제 강박적인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만 정리해 드리고요. 자, 공황장애가 있어요. 공황장애는 불안장애 중에 있는 거예요. 불안장애. 그래서 갑자기 극도의 불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갑자기 극도의 불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공황장애다 이렇게 말하죠. 포인트가 되는 것만 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회공포증은요, 우리가 사회불안장애라고 해요. 사회불안장애라고 해요.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지나치게 뭐한다? 불안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 상황에서 사회적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발표 이런 거죠. 지나치게 불안함을 느끼는 거죠. 지나치게 불안함을 느낀다. 그게 일상생활하는데 너무 힘들게 만든다. 일상생활이나 어떤 직업적인 생활에 너무 힘겹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회불안장애로 진단이 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후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전쟁이나 재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요새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우리가 큰 사건이라 할게요. 큰 사건 후에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재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 될 수 있는데요. 큰 사건 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함도 느끼게 될 것이고 스트레스도 증가하게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재경험 등의 고통 이런 것들을 겪게 되는 것이 PTSD라고 하는 바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포스트 트라우마 스트레스 디스오더라고 합니다. 자, 하나씩 좀 설명해 드렸고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오 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는 색채지각 이론인데요. 색채지각 이론의 별표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군무원에서 색채지각 이론의 문제를 풀어본 바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 색채지각 이론은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대립과정 이론, 여기에 보면 삼원색 이론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이론은 우리가 뭐 잔상요가 이런 것도 이야기했었고요. 그런데 먼저 4번 지문을 먼저 볼게요. 색채 지각 과정에서요. 삼원색 이론과 대립과정 이론은 현재 상호 보완적 관계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맞는데 삼원색 이론하고 대립과정 이론에서 색채 지각 과정에서 서로 보완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망막 수준에서 색채를 지각하는 것은 삼원색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망막 이후 신경절 세포 수준에서 우리가 색채를 지각하는 것은 바로 대립과정 이론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충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색채 잔상 효과가 나옵니다. 이거를 보색 잔상 효과라고도 하죠. 자, 색채 잔상 효과가 나타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립과정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삼원색 이론은 이걸 설명하지 못한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삼원색 이론은 색채 잔상 효과 설명 못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맞는 내용이고요. 대립과정 이론에서 원색이 있잖아요. 대립과정에서 원색이 있는데 그 원색에 네 가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외우세요? 빨초파노, 빨초파 줄 긋고 노입니다. 자, 왜 제가 줄을 그었냐면 앞에 있는 세 개가 삼원색이에요. 삼원색 이론이 여기 나오잖아요. 삼원색 이론은 빛의 삼원색이 나와요. 이 삼원색이 빨초파예요. 빨초파.
그래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인데요. 자, 이것을 이야기하고 대립과정 이론에서는 노란색을 원색의 하나로 봤어요. 그래서 원색 네 가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대립과정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서로 색채 대립쌍이 있거든요. 대립쌍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대립쌍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빨초 이게 하나고요. 파노 이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흑백 검정색과 흰색 이렇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립쌍 세 가지를 두 번 썼네요. 자, 대립쌍 세 가지의 색채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대립과정 이론을 말씀드렸습니다. 2번 지문 볼게요. 삼원색 이론은 빛의 삼원색 각각에 반응하는 세 가지 유형의 수용기가 있음을 제안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원색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에 반응하는 세 가지 유형의 수용기가 자, 우리 배웠죠. 간상체, 추상체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추상체에 수용기가 있다. 추상체에 수용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간에 보통 활동하는 것이 추상체다. 야간에 활동하는 것이 간상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2번 질문 맞고요. 대립과정 이론은 두 가지의 수용기, 정녹, 청황 수용기가 있다. 이 황이 노란색이잖아요. 이 녹이 뭐예요?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수용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적은 빨간색이죠. 녹색은 초록색이죠. 그 다음에 청색은 파란색이죠. 황색은 노란색이잖아요. 이 원색 네 가지를 제시한 겁니다. 원색 네 가지를 제시했다라고 봐야지 수용기가 있다. 두 가지 수용기가 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색 잔상이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이제 하얀색이 흰색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초록색이 보이고 그다음에 파란색, 흰색이 보이면 여기에 노란색이 보인다라고 하는 게 보색 잔상효과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해설해 보시면 심화 학습을 보세요. 심화 학습에 보면 2번에 대립과정 이론이 있어요. 우리가 학자는 좀 참고하셔도 됩니다. 학자는 제 기억으로 군무원 시험에서 삼원색 이론의 학자가 지문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삼원색 이론은 영과 헬름홀츠라는 학자인데 이거는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헤링이라는 학자는 대립과정 이론의 학자인데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대립과정 이론에서 무엇을 보시냐면 3번을 봐주세요. 3번을 보면 대립과정 이론에 따르면 색채 지각의 세 가지 대립 색채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세 가지 대립 색채쌍이 자, 여기죠. 노랑, 파랑. 그다음에 두 번째 빨강, 녹색 이거죠. 빨강, 초록. 똑같은 말이에요. 그다음에 흰색, 흑색 이거잖아요. 흑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흰색을 말씀드렸잖아요. 흰색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색채 대립이잖아요. 빨간색을 본 다음에 자, 흰색을 딱 보게 하면 초록으로 이제 보색 잔상이 나타나고 파란색을 보고 그다음에 하얀색을 보게 되면 자, 노란색이라고 하는 대립색이 이제 잔상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대립과정 이론에서 설명한 거예요. 지금 1번을 설명한 거예요. 1번. 색채 잔상효과가 나타나는 이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것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지문 맞고 2번 지문 맞고 3번 지문 틀렸어요. 그래서 3번 지문이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무원 시험보다 좀 더 어려워요. 군무원 시험보다는 지문이 좀 더 정제돼 있고 아무래도 이제
뭐 공무원 시험은 기억에 의해서 복원된 거고 이거는 공개된 문제라서 좀 정제되어 있는 지문들이잖아요. 그래서 색채지각 이론에 대한 부분들은 삼원색 이론하고 대립과정 이론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심학습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정도만 잘 알아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되셨죠? 여기까지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6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A가 한 조언의 배경이 되는 것은입니다. 배경이 되는 뭐 가설이나 이론 찾아라 이거 아니겠어요? A는 친구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힘들어하자 입술이 아닌 어금니 안쪽의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펜을 물고 있으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뭐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어금니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다가 펜을 집어넣으면 입꼬리가 올라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말하는 연습도 하잖아요. 면접 보기 전에. 자, 그 친구는 조언대로 일정 시간 동안 했더니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A에게 말했대요. 이게 여기서 힌트가 있어요. 여기서 힌트가 있는데 이게 얼굴 아닙니까? 윗니 아랫니 사이에 펜을 물고 있으라. 그러면은 이 얼굴의 이야기잖아요. 안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안면 피드백 가설이라 하거든요. 안면 피드백 가설.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울면은 슬퍼지고, 웃고 있으면 좀 행복해지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면 피드백이에요. 안면 피드백.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해설해 보면 감정 전념에 해당된다. 감정 전념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감정 전념과 연관성 있는 게 안면 피드백 가설이고요. 이걸 좀 풀어드린다면 거기 나온 대로 얼굴의 반응에 의한 피드백의 일종의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얼굴 반응에 의한 가설. 얼굴 반응에 의한 가설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자, 충분히 이해되시죠? 여기 사례와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 해설에 쭉 보면 웃고 있으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질 것이고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그 감정도 표정에 따라 우울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친구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약간 웃는 표정을 지을 수 있도록 여기를 한번 조언해 줬어요. 펜을 물고 있으라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게 웃는 표정이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안면 피드백 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고요. 나머지는 뭐 참고하시면 됩니다. 인지평가 이론이나 체계적 둔감화 이거는 뭐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시죠? 체계적 둔감화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과 이완이라고 하는 것이 양립할 수 없다라는 어떤 상호 제지 이론에 입각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고전적 조건화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고, 자, 울피의 상호 제지 이론, 그 다음에 고전적 조건화 이것과 연관성이 있다. 이완이라고 하는 것과 불안이 양립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완을 획득해서 체계적으로 둔감화를 시키는 거죠. 이 세 가지 알아놓으셔야 돼요. 상호 제지 이론, 고전적 조건화, 이완과 불안의 양립 불가능. 자, 되셨죠? 효과의 법칙, 뭐 썬다이크의 법칙인데 앞에서 했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번의 답을 체킹해야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애착에 대한 부분인데 뭐 애착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잖아요. 여기 해설에 있는 도표 많이 보셨죠?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이는 영화 H는 에인즈워스의 어떤 애착 유형에 속하는가라고 했습니다. 안정애착 바람직한 거고요. 저항애착, 저항애착은 분리불안을 나타내고 울며 때렸습니다. 화도 냅니다. 저항이니까요. 혼란애착은 저항애착과 회피애착이 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혼란애착이라 하고요. 자, 회피애착은 무관심입니다. 아이가 무관심한다.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회피애착이에요. 포인트 잡아주면 찾기가 쉽거든요. H는 엄마와 함께 있어도 힌트. 엄마에게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힌트 나왔네요. 무관심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혼란애착도 있을 수 있어요. 혼란애착이 회피애착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봐야 돼요. 엄마가 낯선 방에 H를 혼자 두고 나가도 H는 별로 울거나 보채지 않아요. 아, 울며 때를 쓰는 것이 저항애착인데 그걸 하지 않아요. 따라서 저항은 아니네요. 자, H는 엄마가 다시 돌아와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무관심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회피애착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애착 유형 찾는 거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에인즈워스의 낯선 상황 실험이라 합니다. 낯선 상황 실험. 이런 실험 명칭도 학자와 연결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험 명칭도 알아놓으시는 것이 좋아요. 7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8번 문제죠. 8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는 기억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입니다. 자, 첫 번째 감각 기억이 보이네요. 두 번째는 단기 기억이 보이고요. 세 번째는 장기 기억에 보입니다. 보이시죠? 오케이. 여기에 HM 환자가 있거든요. 여기 밑줄 쳐놓으세요. 감각 기억은 용량이 제한적이지만 용량이 제한적인 거 감각 기억 제한적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 기억도 제한적이에요. 무제한인 것은 장기 기억 하나예요. 저장된 정보는 별다른 처리 과정 없이도 오랫동안 남는다? 아니요. 감각 기억은 매우 짧아요. 감각 기억은 매우 짧아요. 1초에서 4초 정도. 감각 기억은 매우 짧아요. 자, 저장된 정보는 별다른 처리 과정 없이도 오랫동안 저장되지 않습니다. 남지 않습니다. 감각 기억은 빨리 사라집니다. 자, 단기 기억에 들어온 정보는 감각 기억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단기 기억, 그 다음에 장기 기억으로 가거든요. 단기 기억에 들어온 정보는 되뇌기. 우리가 되뇌기를 암송이라고 하거든요. 암송이라고 해요. 되뇌기 없이 15초에서 20초 정도 시간이 지나면 빠르게 망각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맞죠? 되게 되뇌기 하면 장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되뇌기, 리허설, 되뇌기 과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장기 기억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억하려고 막 되뇌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암송이고요. 장기 기억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뇌기 없이 15초에서 20초 정도 시간이 지나면 빠르게 망각되는 게 단기 기억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장기 기억에 넣는데 해마 별표, 뇌의 해마 영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HM 환자 연구로 밝혀졌다라고 했어요. 자, 이 HM의
H가 이제 우리가 보통 외국 사람들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대표 네이밍이에요. 그래서 헨리인데 이분이 상당히 기억과 학습에 있어서 연구에 있어서 아주 엄청난 기여를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HM 환자는 기억과 학습의 연구 분야에 큰 공헌을 했다. 이분이 이제 간질 발작 환자였는데 이제 수술을 받게 됩니다. 뇌수술을 받게 되죠. 자, 뇌수술을 받는데 그 후에 46년간 과학 실험에 참가를 해요. 그 수술 후에 46년간. 그러면 얼마나 그 과학적인 연구에 도움을 많이 줬겠어요. 이 환자분이, 헨리라는 환자분이. 정확한 네이밍은 헨리 몰레이슨이라고 하는데 헨리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여기 위로 올라가서 기억과 학습에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 헨리라고 했으니까 장기기억에 넣는데 뇌의 해마 영역이 상당히 중요하다. 앞에서 해마 배우셨잖아요. 해마는 서술기억이나 외연기억, 자, 이런 것들이 다 장기기억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장기기억인데 거기에 영향을 준 것이 바로 해마다. 이렇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장기기억과 연관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옳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8번 문제 해결했고요. 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는 이거 앞에서 우리 해봤었죠. 군무원 시험에서 설득기법, 응종기법이라고 하는 거 한번 되뇌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사례에서 A가 친구에게 사용한 설득기법은 뭐냐? 아부하기 기법,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 문 안에 발 넣기 기법, 낮은 공 기법이 있다. 이 아부하기 기법은 여러분 해설에 보시면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있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과 연관성이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에 들도록 환심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것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과 유사하다. 되게 아부하기 기법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공기청정기 회사의 영업사원 A는 친구에게 자신이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많이 팔지 못해 힘들다고 호소하면서, 여기가 결정적 힌트잖아요. 아주 값비싼 공기청정기 구매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부담스러워 하면서 거절을 해요. 문전박대를 합니다. 문전박대, 힌트 나왔네요. 문전박대를 합니다. 영업사원 A는 그보다 훨씬 값이 싼 다른 청정기를 보여주면서 구매를 요청하자 친구는 또 구매해 줍니다. 이게 바로 면전에서 문 닫기, 문전박대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되셨죠? 반대가 뭐죠? 처음에는 싼 것 요구하다가 점 더 비싼 것 사게 하는 것이 뭐죠? 그렇죠. 문간에 발 놓기,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서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낮은 공 기법이 뭐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교수님이 조교에게, 학생에게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 말하는 것과
프로젝트를 위해서 아침 7시에 와라 라고 하는 것과 어떤 것에 설득이 쉽다? 그렇죠. 시간을 말하면 부담스러워한다니까요. 아침 7시면 너무 부담스럽죠. 그래서 프로젝트에 참여할래? 라고 말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게 좋다. 이게 바로 낮은 공 기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거기 사례 나와요. 그 사례 내용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홈쇼핑에서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본 상품이 있으면 거기서 끼워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구매를 유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세일즈에서 많이 활용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쓰는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환심을 사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종의 뭐 아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부하기 기법보다는 뭐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 좀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답은 2번입니다. 답은 찾기 쉬우셨을 것 같고요. (10번) 문제 들어갈까요? 지문이 길죠. 그 다음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시간을 좀 많이 잡아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간헐적 강화 계획이거든요. 밑줄 친 가와 라의 행동과 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A, B, C, D의 강화 계획을 바르게 연결한 거예요. 그러면 강화 계획에서 간헐적 강화 계획이 있어요.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간헐적 강화 계획은 고정 간격, 고정이니까 일정한이고 간격은 시간이에요. 일정한 시간마다 강화를 주는 것은 고정 간격이고요. 그 다음에 변동 간격, 변동 간격은 일정하지 않은 시간이죠. 일정하지 않은 시간마다 강화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정 비율 강화계획이 있는데요. 일정한 반응 횟수, 일정한 수, 일정한 횟수라고도 하는데요. 횟수마다 강화를 주는 것이 바로 고정 비율이고요. 변동 비율이 있어요. 변동 비율은 일정하지 않은, 변동이니까 일정하지 않은 수 또는 횟수마다 강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개념 잡아드렸어요. 4가지. 이거를 잡아야 쉽게 풀리거든요. 자,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은 간격 계획은 시간이고 비율 계획은 수니까 수비 시간 이렇게 해보자 그랬죠.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수비 시간, 수는 비율이고 시간은 간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자, 이제 여기 가나다라가 사례거든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여기 복권이 보여요. 복권. 그 다음에 여기 타임 세일이 보여요. 타임 세일. 정시부터 5분간만이라고 했잖아요. 5분간만 우리가 딱 타임 세일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돌발 퀴즈가 나와요. 갑자기 퀴즈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복권이 어딜까요? 그렇죠. 복권은 일정하지 않은 수, 일정하지 않은 횟수마다 되는 거 복권이에요. 카지노 기계가 여기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카지노, 도박이요. 제가 복권을 구매했는데 매번 당첨됩니까? 아니잖아요. 복권을 1000번을 사도 안 될 수 있어요. 한 번 사도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지 않은 수, 일정하지 않은 횟수마다 강화가 주어지는 거고요. 타임 세일은 뭐냐면 타임이라고 했으니까 시간이잖아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타임 세일은 정시부터 5분간만이라고 했잖아요. 몇 시간. 그럼 이건 딱 고정된 거예요. 고정된 거라고요. 그래서 고정 간격 타임 세일 하얀색으로 써야 되겠죠? 이렇게 되고 돌발 퀴즈가 있어요. 돌발 퀴즈는 우리가 수시 시험과 연관성이 있죠. 갑자기 낸 거니까. 그럼 일정하지 않은 시간마다 준 거예요. 일정하지 않은 시간마다 주는 게 돌발 퀴즈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이제 하나가 더 남았겠죠. 라가 그 다음에 있을 것 같아요. 자 라를 볼게요. 라를 보면 할당량만큼 할당량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수잖아요. 시간이 아니고 할당량만큼 상품을 팔아야 된대요. 그럼 고정 비율이죠. 할당량이 딱 고정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할당량 판매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요 큰 사례가 이 사례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는 게 아니고 이 사례에서 키워드를 뽑아내는 게 중요하니까요. 또 친절하게 가나다라 밑줄까지 쳐줬잖아요. 거기서 이제 골라내시는 거니까. 자, 좀 빨리 읽을게 집중해 주세요. 취업 준비 중인 길동이는 편의점에서 즉석 복권을 사서 긁어보았다. 며칠 전에 당첨돼서 좋았는데 이 집안은 꽝이다.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 쇼핑에서 매시간 정시부터 5분간만 판매되는 타임세일 상품을 사려고 사이트 접속을 시도했다. 이 시간대에 접속이 몰리지만 접속만 되면 그 상품을 살 수 있었고 광속 클릭으로 구매에 성공했다. 세일 상품을 장터에 되팔면 용돈을 벌 수 있으니 다음 세일 상품도 목표로 삼았다. 성공을 기뻐하며 비대면 수업에 접속했는데 수업 태도가 좋은 학생들을 골라 쉬운 돌발 퀴즈를 주고 이를 맞춰야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수업 내내 긴장을 풀지 못하고 수업을 받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긴장감을 갖게 했다는 거죠. 왜 보너스 점수 받으려면 돌발 퀴즈 문제를 맞춰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자마자 얼마 전 취업했다던 영수의 전화를 받았다. 영수는 할당량만큼 상품을 팔아야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 전화했다면서 하나만 더 팔면 할당량을 채울 수 있으니 내게 사달라고 말했다. 이게 다 스토리예요. 이게 다 이야기가 되는 건데 거기 안에 이제 간헐적 광학액이 콕콕콕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걸 보셔요. 이거는 이제 누워서 떡먹기인데 이 그림이 어렵지 않아요. 봐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이거 표시 있죠. 요거는 강화물을 제시한 시점이래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탁탁탁탁탁 규칙적이잖아요. 규칙적인데 밑에를 보시면은 시간이 있어요. 밑에가 시간이에요. 시간. 여기는 반응 수고, 여기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시간이 딱딱 고정화돼 있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고정화돼 있으니까 이 녀석은 고정 간격이 되는 거예요. 고정 간격이 되고 그다음에 봐보세요. 여기는 넓고 갑자기 좁아져요. 여기 갑자기 좁아져요. 그러니까 이건 일정하지 않잖아요. 일정하지 않아서 이거는 변동 간격이 되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이게 C라고 쓸게요. 여기는 D죠. 이렇게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여기는 반응수예요. 반응수. 그게 비율이 되겠죠. 간격이 아니라. 그러면 봐보세요. 하나, 둘, 셋 이게 뭐예요? 아주 뭐죠? 일정하잖아요. 일정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바로 뭐냐면 고정 비율이 돼요. 고정 비율이 되고 여기 보시면 일정하지 않죠. 넓었다가 다시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변동 비율이 돼요. 변동 비율이 된다. 자, 고정 비율은 A가 됐고요. 변동 비율은 B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연결해 볼게요. 고정 비율이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다가 이걸 써야 되겠네요. 그죠? 고정 비율이 A죠. 여기가 A. 그 다음에 변동 비율이 B죠. 변동 비율 여기 있네요. B. 자, 그 다음에 고정 간격이 C죠. 고정 간격이 여기 있죠. 이게 C고. 그 다음에 변동 간격이 D네요. 변동 간격이 이거죠. D. 자, 이걸 지울게요. 자, 이제 앞으로 넘어가야 돼요. 앞으로 넘어가서 가나다라를 체크를 안 했어요. 자, 즉석 복권 여기죠. 이게 가.
그 다음에 나가 뭐죠? 나가 타임 세일. 이게 나. 그 다음 다가 뭐죠? 돌발 퀴즈. 이게 다. 할당량 판매가 마지막에 있었잖아요. 이게 라.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제 연결하면 돼요. 이제 마지막에 연결. 가나다라. 가나다라. B. 나. C. 다. D. 라. A. B, C, D, A가 답이에요. 답은 2번이 돼요. B, C, D, A.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되셨죠? 네. (11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정신 물리학이 나왔는데요. 정신 물리학은 옳지 않은 겁니다. 물리적 에너지, 그 에너지가 심리적 경험에 미치는 효과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심리적 경험이 정신이 되겠죠. 여기에 물리적 에너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효과성을 보는 것이니까 정신물리학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정신물리학의 개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리적인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가 심리적인 경험에 미치는 효과,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는 거, 정신물리학입니다. 자, 이거는 앞에서 보셨죠. 차이역과 절대역이라고 하는 것을 보셨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차이역은 자극에서 겨우 탐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물리적 에너지의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 자극이 있으면 그 두 자극의 차이를 감지하는 거거든요. 차이 시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자극에서 겨우 탐지될 수 있는 건데 이 탐지가 바로 차이에 대한 탐지입니다. 차이에 대한 탐지. 그것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물리적 에너지 변화, 그것을 말하는 거다. 저 좀 더 구체적인 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면서 써드릴게요. 자, 절대역이 있어요. 절대역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 또는 경험할 수 있는 최대 에너지 수준이 아니죠. 최대 에너지 수준이 아니라 절대 시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 강도, 그러한 것들 우리가 절대역이라고 하죠. 우리가 앞에서 이거 배웠는데 여러분 해설을 잠깐 보시면 빛이나 소리나 압력이나 맛이나 냄새가 이런 자극들이잖아요. 이러한 자극을 탐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 강도를 말해요. 자, 그러한 것들의 탐지 확률이 50%라고 하잖아요. 탐지 확률이 50%인데, 자,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건 틀렸어요. 최대 에너지 수준이 아니라 어떤 자극을 탐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 강도, 탐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 강도, 이것을 우리가 절대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번 지문을 보시면 이 자극에서 겨우 탐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물리적 에너지의 변화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를 감지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이에 대한 탐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퍼센트가 50%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지문은 맞고 3번 지문이 잘못됐다. 자, 네 번째는 정신물리학 접근 중에 신호탐지 이론이 있어요. 신호탐지 이론. 자, 신호탐지 이론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 한 개인의 동그라미 1, 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영향을 주고요. 두 번째는 반응 기준, 여기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그게 바로 이제 신호탐지 이론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해설에 보시면 실력 따지기에 신호탐지 이론을 넣어드렸어요. 그 신호탐지 이론에서 사례를 한번 봐보실래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
되게 이제 그 우리가 신호하고 노이즈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전쟁터에서 전쟁 시에 보초병이 있어요. 자, 보초병이 있으면 평상시보다 더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거 아닙니까?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떠한 자극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자극이 일종의 소리잖아요. 소리. 그게 노이즈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극에 대한 기대치, 그다음에 심리적인 긴장 상태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에 대한 민감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반응의 기준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4번의 신호탐지 이론. 신호탐지 이론에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 두 가지를 좀 잘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민감도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어떠한 똑같은 소리인데 전쟁터에서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나 전쟁터가 아닌 곳에서 소리에 대한 민감을 일상생활에 그런 소리는 감지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한 것이 탐지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민감도라든지 반응의 수준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반응의 기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군무원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2번, 3번이고요. 1번하고 4번은 군무원 시험에 나오지 않았었어요. 물론 기억에 의해서 복원된 거지만 그래서 그것을 조금 알아놓으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빈 공간에 이걸 한번 써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게 2020년에 보직 문제에서 나왔던 박스형 가로놓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써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절대역, 절대역은 여러분 그 해설에 보면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에 absolute threshold라고 해서 절대 시격이 나왔잖아요. 그 절대 시격의 탐지 확률이 50%잖아요. 연결해 보면 50%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자극을 자극을 50%의 확률로 탐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극 강도. 앞에 시험에서 2020년도 시험에서 여기에 가로놓기, 여기에 가로놓기가 나온 거예요. 두 군데. 자, 그다음에 차이역. 자, 차이역은 두 자극의 차이, 그걸 탐지하는 거니까 두 자극의 강도가 다르다. 두 자극의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50%의 확률로 로자입니다. 탐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차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가로놓기가 나왔고 여기에 가로놓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특정 자극을 50%의 확률로 탐지하는데 필요한 최소 자극 강도를 절대역이라 하고요. 차이 시격이라고 하는 것은 두 자극의 강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3kg짜리가 있어요. 3,000g이잖아요. 3kg면
그러면 3kg에 3g을 더 얹었다. 그러면 느낌이 안 오죠. 그런데 30g에 3g이다. 그럼 이거는 느낌이 오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자극이 있을 때 그 두 자극의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차이력이에요. 자, 다르다는 것을 50%의 확률로 탐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차이, 이런 것들을 차이력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 그 그림에서 여기가 50%잖아요. 50%. 여기를 이제 절대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절대 시격이다. 그러면 여기 밑에는 탐지가 거의 0%에 내려가고 있잖아요. 탐지 확률이. 따라서 여기 밑에가 바로 뭐냐? 역하자극이에요. 앞에 식자 넣으면 식역하자극. 역하자극이라고도 해요. 역하자극. 역하자극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극은 있는데 못 알아채는 거죠. 자극은 있는데 지각하지 못하는 영역이죠. 그게 역하자극이라고 말해요. 역하자극은 앞에서 군무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례로. 자, 역하자극까지 설명해 드렸어요. 이 절대시격의 밑에 있는 부분이 바로 역하자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의 답을 해결해야 되겠죠? 이 문제의 답은 3번 절대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됐습니다. 요거 다 적어 놓으세요. 이거는 2020년에 또 나오니까 미리 한번 선행학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S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스키너의 개념은 강화 계획, 강화 스케줄 앞에서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미신 행동, 그 다음에 변별, 일반화 이렇게 나왔는데요. S는 어쩌다가 머리를 안 감는 날 치른 시험의 성적이 매우 좋았대요. 그러면 머리 안 감겠죠. S는 중요한 시험이 있는 날 머리를 감지 않습니다. 머리를 감지 않아야 성적이 좋아질 것이라 믿게 되었기 때문인데 이거를 미신행동이라 합니다. 미신행동. 시험 성적하고 머리를 안 감는 것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해설에 나온 대로 아무런 보상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우연하게 한 행동이 선행이 됐을 때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좋았어요. 성적이 좋았는데 그 선행된 행동이 머리를 감지 않는 행동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성적이 좋은 것과 아무 연관이 없는 거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야 성적이 좋아지는 거지. 머리 안 감는 거랑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신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2번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거는 쉽게 하실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다 하실 것 같고.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 들어갑니다. 피아제의 세산 실험인데요. 피아제의 연구에서 사용된 미니어처 산의 모습인데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는 아이가 Y입니다. 뭐 전조잡기 아이겠죠. 전조잡기 때 자기중심성이 나타나니까 자, Y는 북쪽에서 이 산을 보고 있습니다. 북쪽 여기네요. 북쪽에서 이 산을 보고 있습니다. M은 서쪽에서 이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M이 보는 산의 모습이 어떤지를 Y에게 물었다면 Y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M이 보는 산의 모습이 어떤지를 몰라요. 아직은. 전조잡기 아이는요. 전조잡기 아이는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기가 어려워요.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능력,
미숙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저는 여기 이제 북쪽에 서 있습니다. 아래로 내리면 되겠죠. 아래로 내리면 지금 왼쪽에 이쪽에서 봤으니까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왼쪽에 큰 산이 있어요. 왼쪽에 큰 산이 있고 이걸 세산 실험이라 합니다. 피아제의 세산 실험이라 합니다. 자기 중심성과 연관성 있는 거. 그 다음에 십자가가 보여요. 십자가가 오른쪽에 있죠. 십자가가 오른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장 작은 산이죠. 지금 가장 작은 산인데 작은 산의 모습이 왼쪽에 있겠죠. 요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자, 왼쪽이 큰 산이 있고, 자, 쉴게요. 자, 왼쪽에 보세요. 큰 산 뒤쪽에 있죠. 큰 산 뒤에 작은 산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가 아닌 다른 모양이 있어요. 지금 이걸 쓴 이유가 뭐냐면 그림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 그림 찾기잖아요. Y가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 중심성이니까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큰 산이 오른쪽에 있는 걸 찾아봐요. 자, 이거죠? 이거잖아요. 큰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십자가가 있다. 아, 죄송해요. 왼쪽 오른쪽. 왼쪽에 큰 산이 있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십자가가 오른쪽에 있다. 그럼 이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큰 산 뒤에 뭐가 있어요? 작은 산이 있었죠 여기.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4번이 답이 됩니다. 하실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13번 문제까지 해결했고요. 나머지 12문제는 다음 시간에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시간이 예정돼 있어서 나머지 12문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